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EBS 수능특강 문학 적용학습 중 갈래복합 파트 8강 강호사시가 상춘곡 공목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연시조인 강호사시가가 제시되어 있고 두 번째로 가사작품 상춘곡, 마지막으로 고전수필인 공목설 이런 순서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첫 번째 작품인 연시조 강호사시가 보도록 합시다. 강호사시가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하면 사계절에 따라 시를 노래했다라는 점을 들 수 있어요. 각 시조의 끝부분에 춘사, 하사, 추사, 동사, 춘하, 추동의 사계절이 표시되어 있지요. 이러한 특징을 활용해서 내용 전개 방식의 문제로 출제될 수 있고요. 아니면 사계절의 순환을 바탕으로 한 다른 시를 보기에 제시해 놓고 두 시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사계절이니까 내수가 제시되어 있겠죠. 그럼 우리 봄을 배경으로 하는 첫 번째 수를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이 네모아는 현대어 해석이고요. 이 윗부분을 보면 되시겠죠. 시조는 사음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에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이 시조는 강호에 무엇이 드니 무엇이 무엇하다 라는 이런 비슷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면 당연히 운율이 형성되고 통일성을 줄 수 있지요. 일단 강호라는 배경이 반복되고 있어요. 강호는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강과 호수인데요. 강과 호수만을 대상으로 노래한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의 삶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강호는 자연을 대신 비유하고 있는 시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유법이 쓰였죠. 자연에 봄이 들었어요. 계절적인 배경은 봄이고요. 봄이 되니까 미친 흥이 절로 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얘기하는 그런 속된 표현으로서의 미치다가 아니라 흥이 매우 크게 일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 미친 흥이라는 식구를 통해서 화자가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장 볼까요? 탕료 개변에 금리너가 안주로다. 탕료는 막걸리를 뜻하고요. 개변은 시냇가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데 안주가 바로 금리너. 이 단어 자체만 보면 되게 고급 물고기 같은데 요즘 말로 쏘가리예요. 쏘가리. 매우 귀한 생선은 아니죠. 그러니까 화자는 시냇가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소박한 안주를 먹고 있는 거예요. 금리너가 고급 안주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소박한 음식입니다. 종장 볼게요. 이 몸이 한가 해움도 역군은 이셨다. 강호사시가의 종장은 이 몸이 무엇 해옴도 역군은 이셨다. 이 구절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중에 역군은은 중요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화자는 지금 자연 속에서 만족스럽게 살고 있고요. 이것이 모두 군은, 임금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화자는 자연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유교적 충의 사상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방금 말한 이런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강호의 삶과 현실의 삶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연속과 합일의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연 속에 머무는 양반들이 세속과 거리를 두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죠. 종장의 이러한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역시나 운율을 형성하고요.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강조할 수 있고 통일성 역시 부여하고 있습니다. 강호사시가의 춘사에서는 봄을 맞이한 즐거움, 시냇가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소박한 안주를 먹는 모습, 그리고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사 초장 보도록 할게요. 강호에 여름이 드니 초당에 일이 없다. 초당은 별채로 지은 초가집을 의미하는데 역시나 소박한 삶을 드러내죠. 화자는 이런 초가집에 머물고 있는데 일이 없어요. 한가하죠. 유신한 강파는 보내 나니 바람이로다. 믿음이 있는, 신의가 있는 강 물결은 바람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바람을 유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의인법이 사용되었죠. 이 바람은 어떤 속성을 지니냐면 종장에 등장합니다. 이 몸이 선을 해옴도 역군은이셨다. 이 몸이 서늘하게 지내는 것도 임금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있는 강 물결은 시원한 바람을 보내고 있는 거죠. 계절적인 배경은 여름인데 그럼에도 시원하게 보내는 것을 임금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사 보도록 할게요.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이 시의 화자는 가을을 풍요로운 계절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소정에 금을 실어 흘리 띄워 던져두고, 큰 배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배에 그물을 실었는데 그물을 실었다는 말은 고기를 잡겠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그물을 띄워서 던져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의 화자는 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배를 끌고 나가서 유유자적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몸이 소일해옴도 역군은이셨다. 이 몸이 소일거리, 그냥 잔잔한 일거리를 하며 보내는 것도 임금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시의 화자는 자연을 감상하며 거기에 편안함을 느끼는 양반일 뿐 그물을 띄워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 동사 보도록 할게요. 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한자 넘다. 30cm가 넘을 정도로 아주 눈이 많이 왔어요. 삿갓 빗띠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눈이 많이 왔다고 초당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외출을 하죠. 삿갓을 쓰고 그 눈을 막기 위한 도롱이를 옷을 삼아서 외출을 합니다. 이 몸이 춥지 아니해옴도 역군은이셨다. 지금 계절은 겨울인데 이렇게 춥지 않고 한가하게 즐겁게 보내는 것도 임금님의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임금님의 덕분이라고 한 종장 한번 볼까요? 이 몸이 한가한 것, 이 몸이 서늘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몸이 소일하면서 보낼 수 있는 것, 이 몸이 춥지 않게 보내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임금님의 덕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사계절에 따라서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는 모습, 거기에 대한 만족감,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표현한 시입니다. 사계절에 따른 시상전개 잊지 마십시오. 그럼 두 번째 작품인 상춘곡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상춘곡은 시조가 아주 길어진 형태인 가사갈래입니다. 그래서 시조와 같이 사음보의 율격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제목이 상춘곡이에요. 춘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봄을 감상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도 앞에 배웠던 강호사시가와 같이 계절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화자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에요. 물론 상춘곡은 봄의 계절만 드러나고 앞에 배웠던 강호사시가는 사계절 모두 드러난다는 점은 차이점입니다. 수능특강 교재에 실린 부분은 서사와 결사가 생략되어 있고요. 본문에 해당하는 본사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앞에 배웠던 강호사시가가 사계절의 흐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했다면 상춘곡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여기 본사만 제시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앞에 서사 부분에는 수간모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의 화자는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외출하는 형태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사 첫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봄이라는 계절적인 배경이 제시되어 있죠. 이 새봄이 어떠한지 이 뒷부분에 대꾸의 표현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어요. 도화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 이 시를 바탕으로 시화전을 연다. 시화전에 그림으로 그리기에 적절한 모습은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그만큼 시각적인 이미지가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일단 석양 속에 무언가가 피어 있어요. 바로 복숭아꽃과 살구꽃이죠. 그리고 새우 중에 가랑비가 내리는데 푸른 버들과 향기로운 풀이 푸릇푸릇하게 보이는 거예요.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하고 있죠. 이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조물주가 만든 것 같다라고 다음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 칼로 잘라낸 것 같고 붓으로 그려낸 것 같아요. 누가? 조물주가. 조물주의 이런 신비로운 솜씨가 물물마다 야단스럽다. 이 헌사롭다, 야단스럽다는 것은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런 봄 풍경을 보고 한껏 흥이 올랐는데 이 흥을 자연물에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수풀에 우는 새는 그냥 짹짹거리고 울 뿐인데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화자거든요. 이런 감정을 새에 집어넣어서 이입해서 소리마다 아양을 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관물인 새에다가 화자의 감정을 집어넣어 표현하는 감정이입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표현했고요. 뒷부분 마저 볼게요. 물아 일체언이 흥이에 다를 소냐.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었는데 흥이 다를 리가 있겠느냐. 흥의 한 가지다. 서리법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지요.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시비는 대문이죠. 이제 살인문 주의를 벗어나서 정자로 이동을 합니다. 이 노란색 부분은 화자의 공간 이동이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앞서 수간모옥이라는 집을 배경으로 했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정자로 이동했습니다. 소요음령하야 산일이 적적한데 소요음령은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세요. 자유롭게 이리저리 거닐면서 시를 읊음. 소요음령과 유사한 의미의 시어가 뒷부분에 나오죠. 그것과 연계해서 그것을 묻거나 아니면 뜻을 쓰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시를 읊어요. 산에서의 하루가 적적해요. 외롭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한가하다쯤으로 해석하시면 좋겠네요. 한중 진미를 알리 없이 혼자로다. 한가한 가운데 진짜 즐거움, 참된 즐거움을 자기 혼자 알고 있습니다. 역시 외로움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봐 이웃들아 산수구경 가자스라. 이웃들을 불러서 같이 자연을 감상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답청일랑 오늘 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봄에 풀을 밟는 그런 풍습을 답청이라고 하고요. 목욕, 물놀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이 욕기는 내일 하자. 아침에는 채산, 나무를 캐고 저녁에 조수, 낚시를 하세. 방금 읽은 이 두 식구는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지요. 특히 채산, 조수 단어 해석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갓 꿰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놓고. 시에서 술이 사용되었다. 이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죠. 화자의 괴로운 심리를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화자의 즐거운 흥취를 돋우기 위해서. 당연히 여기 상충곡에서는 두 번째 의미, 화자의 흥을 돋우는 소재로 술이 사용되었습니다.
꽃나무 가지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 내가 한 잔 마시면 옆에 가지를 꺾어서 가지 하나를 놓고 2잔 마시면 하나 더 놓고 이렇게 가지를 통해서 자기가 먹은 술잔의 수를 세었다고 해요.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 드러나지요. 화풍이 건듯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이 두 구절은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 아름다운 구절이기도 하니까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따뜻한 바람이 문득 불어서 푸른 물을 건너왔어요. 봄바람이 따스하게 싹 부는 거예요. 촉각적인 심상이 사용되었죠. 그리고 이 바람이 건너왔다라고 시각적으로도 제시하고 있어요. 감각의 전이 공감각적 심상이 쓰였습니다. 맑은 향은 잔해지고 붉은 꽃은 오세진다. 상당히 낭만적인 표현이죠. 봄바람이 잔에 휘감기는 모습, 그리고 꽃잎이 옷에 떨어지는 모습. 이것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향은 후각적인 이미지를, 낙홍은 시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죠. 대꾸법 역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표현 방법을 중심으로 이 두 구절을 주의 깊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준중이 비었거든 날 다려 아뢰어라. 술주전자가 비었거든 나한테 이야기를 하래요. 소동 아해더러 주가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짚고 아해는 술을 메고. 어린아이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어른은 막대를 짚고 자기를 시중드는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하야 시냇가에 혼자 앉아. 미음완보는 아까 앞에서 보았던 소요음령과 의미가 유사합니다. 아까 앞에서는 정자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시냇가로 옮겨갑니다. 자기 집에서 정자로, 정자에서 시냇가로, 그리고 뒷부분 후략된 부분에서는 시냇가에서 산봉우리로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깊은 자연 속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명사 맑은 물에 잔 씻어 부어들고. 아주 물이 맑고 모래도 곱고 깨끗하다고 이야기하죠. 그 물에 잔을 씻어서 술을 부어서 들고 있어요. 술을 마시고 있겠죠. 그리고 흥이 돋아나겠죠. 청류를 굽어보니 떠오나니 도화로다. 지금 시냇가에 앉아있죠. 시내를 굽어보니까 복숭아 꽃잎이 떠내려오고 있어요. 시냇가에 복숭아 꽃잎이 이렇게 떠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는 이 시냇가의 상류에는 복숭아 나무가 있다는 뜻이겠죠. 복숭아 나무 하면 생각나는 이상적인 공간 어딥니까? 무릉도원, 신선이 살고 있다는 곳이죠. 무릉이 가깝도다. 저 산이 거기인고. 여기에 화자가 앉아 있는데 복숭아 꽃잎이 떠내려온다. 아, 그러면 저 산이 바로 무릉도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 경치를 감상하는 화자의 흥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여기까지 상춘곡 같이 공부해 봤고요. 그럼 세 번째 작품 공목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작품은 운문이고 공목설은 산문이죠.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설이라는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전수필입니다. 그러면 공목설 공부해 볼게요. 말 그대로 구분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등장인물이 2명 나오죠. 장생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뒤에 장자가 나와요. 고전수필, 그럼 이 글의 글쓴이는 누구일까요? 장생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장자입니다. 이웃에 장생이라는 자가 살고 있었어요. 여기 앞부분에는 장생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에 따른 장생의 판단이 제시되고 있어요. 집을 지으려고 산에 들어가서 제목을 구하려 하고 있는데 나무들이 모두 구불구불하게 비틀어져 있어서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산속에 있는 무덤가에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합니다. 앞에서 봐도 왼쪽에서 봐도 오른쪽에서 봐도 아주 고든 나무예요. 아,
제목으로 쓰기 좋겠구나 생각하고 도끼를 들고 그것을 베려고 하는데 뒤에서 살펴보니까 슬쩍 구부러져 쓸 수 없는 나무였습니다. 세 방면에 걸쳐 봤을 때는 아주 고닿는데 뒤에서 보니까 구부러져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장생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요. 이에 대해 깨달은 바를 뒤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될 나무는 얼른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어 고르기가 용이한 법인데 이 나무는 3번이나 확인했는데도 쓸모없는 나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자연현상을 얘기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사람의 일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유추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죠. 그러니 용모를 그럴듯하게 꾸며서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 사람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스스로를 꾸미지 않는 나무를 판단하기도 힘든데 사람의 경우는 더욱 판단하기 어렵다. 무엇을? 속마음을, 진짜 모습을. 서리적 표현을 활용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조리가 정연하고 용모를 살펴보면 착하게 보여져요. 사소한 행동을 관찰해봐도 삼가고 몸을 단속하는 군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변고를 당해 절개를 지켜야 할 때가 오면은 본래의 정체를 드러내고 맙니다. 그러니까 군자가 진짜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사람은 파악하기 힘들거니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국가가 결단나고 마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 있는 사자성어에 표리부동, 양두구육, 구밀복검과 같은 사자성어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서는 이제 장생이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부차적으로 드러나요. 나무의 생장 과정을 보면 이러한 방해 요소가 없다면 나무가 쭉쭉 뻗어 곧게 올라가야 마땅할 것인데도 그만 이토록 구부러져 쓸모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나무의 본래 속성에 대해서 장생과 뒤에 나올 장자의 견해가 다르거든요. 이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장생은 나무의 성장에 방해 요소가 없다면 곧게 올라가야 한다. 즉 나무의 속성을 고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무의 모습에서 사람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경우야 말할 나위가 없어요. 사람의 경우는 방해 요소가 매우 많습니다. 무력, 그리고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의 참된 성품이 혼탁해지고 분별력이 흐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장생이 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본다는 걸 알 수 있죠? 선하게 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올 장자와의 공통점이기도 하니까 염두에 두십시오. 장생과 장자는 사람의 본성을 선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착하기는 한데 이런 방해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천성이 왜곡되어 본래의 모습에서 일탈된 경우가 매우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는 마침내 이 일을 장자에게 이야기하였다. 이 글의 장자는 글쓴이 자신입니다. 장생이 아니에요. 자, 장자는 장생이 말한 앞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관찰력이 대단하다. 일단 칭찬을 하죠. 그렇지만 이라는 말을 하며 자기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일단 나무의 속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중국의 고전에 나온 내용을 들어서 자기의 의견을 강화하고 있어요. 나무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구부러지고 바르다 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는 나무의 속성이 굽을 수도 있고 곧을 수도 있다. 굽음, 고듬 이 두 가지 모두가 나무의 속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굽었을 때는 제목으로 쓸 수 없을지 몰라도 그건 그 나름대로 나무의 속성인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경우 역시 장자도 마찬가지로 나무의 속성을 들고 이를 통해서 사람의 속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속성이 바르기만 하니 여기서 알 수 있죠. 장자도 사람의 천성을 선하게 보고 있습니다. 바르게 행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요행이 환난을 면한 것이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는데도 죽음을 면하는 건 역시 요행이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착하게 살지 않는데도 화를 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요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보건대 나무가 구부러졌을 때 목수는 이것을 쓰지 않죠. 아무리 보잘것없는 목수라도 구부러진 나무를 목재로 쓰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곧지 못할 경우에는 쓰지 않은 적이 없다. 그 말은 곧지 못한 사람을 등용해서 쓴다라는 말이죠. 이런 인간사를 비판하고 있어요. 조정의 인재를 등용할 때는 고든 사람을 써야 하는데 굽은 사람을 등용하여 쓴다는 거죠. 나무는 굽은 나무를 쓰지 않으면서 사람은 굽은 나무를 쓰는 거예요. 뒷부분으로 볼게요.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조정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자들 치고 바른 도를 소유한 자를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의 높은 관료들은 모두 굽은 사람이다. 위선적인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구부러진 나무는 쓰이지 못해서 불행하지만 비뚤어진 사람은 쓰임이 있으므로 마냥 행복합니다. 비꼬는 거죠. 활줄처럼 곧으면 길가에서 죽고 갈고리처럼 굽으면 공후에 봉해진다. 그러니까 곧은 사람이 대우받지 못하고 굽은 사람, 위선적인 사람이 대우받는 이 세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도 곡사, 굽은 사람이 공목, 굽은 나무보다 대우받는다는 것을 징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지만 이 글의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무엇이죠? 제대로 된 사람, 고든 사람,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인재로 등용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목설입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작품 같이 공부해 봤어요. 첫 번째 연시조 강호사시사, 두 번째 가사 상충곡, 그리고 세 번째 고전수필 공목설 공부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강호사시가에서 22번 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셔야 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먼저 자신의 소박한 생활을 소개하고 나중에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 춘사부터 동사까지가 모두 이런 구성이죠. 초장과 중장에 자기의 생활을 소개하고 종장에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2번. 계절의 변화를 배경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춘하, 추동, 계절의 변화가 특성이었습니다. 3번. 정제된 형식미를 드러내고 있다. 연시조이고 평시조이기도 하죠. 3장, 6구, 45자 내외의 정제된 형식미, 시조의 특징입니다. 4번. 동일 어구나 유사 어구의 반복을 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초장과 종장에서 드러나죠. 강호의 무엇이드니 무엇이 무엇하다 라는 비슷한 어구를 반복하기도 하고요. 역군은 이셨다 이런 부분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운율감을 형성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연에 대한 흥취를 인간사와 대조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자연에서의 삶을 노래한 고전 시가에 이런 작품이 많죠. 자연에서의 삶, 속세의 삶, 인간사와 대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강호사시가에는 이러한 특징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강호사시가 문제 풀어봤고요. 강호사시가 사용설명서 연계기출문제 파일에서는 강호사시가와 연계된 다른 작품의 문제도 같이 제시하고 있어요.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는 강호사시가와 용비어천가 이 두 작품을 연계해서 출제가 되었거든요. 용비어천가는 조선 초기에 훈민정음을 활용하여 창작된 악장이라는 갈래의 시가입니다. 조선 왕조의 번영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일단 강호사시가와 용비어천가 모두 우리말을 활용했다는 점, 그리고 자연물을 활용했다는 점, 유교적인 관념이 드러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그 의미상 차이점이 있겠죠. 이렇게 가와 나, 강호사시가와 용비어천가를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작품이었던 상춘곡의 문제 풀어볼게요. 상춘곡은 15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데 최대한 본문이랑 같이 보시라고 옆에 메모장에 옮겨놨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르셔야 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한국 시가문학의 흐름상 가사에 속한다. 시조가 장형화된 형태인 가사에 속하죠. 2번 시조의 종장과 유사한 형식적 특징을 보인다. 시조의 종장은 첫 음보를 3음절로 유지해야 하죠. 그리고 역시나 4음보를 지켜야 합니다. 이 상춘곡은 정격 가사, 즉 가사의 맨 마지막 구절의 첫 음보를 3음절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번도 적절한 것. 3번 대꾸의 방식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대꾸의 방식 많이 쓰였죠? 바로 옆에도 있어요. 아침에 채산하고 저녁에 조수하세 이 부분도 있고요.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꾸법이 쓰였습니다. 4번 입에서 입으로 굽이 전승되다가 후대에 기록되었다. 가사는 처음부터 기록된 기록 문학입니다. 굽이 전승되다가 후대에 기록된 문학이 아니죠.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소탈한 성격과 얽매이지 않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자유롭게 자연을 감상하는 모습, 그리고 까다롭지 않은 모습 이런 걸 보여주고 있죠. 5번도 적절한 설명입니다. 15번의 답은 4번이에요. 2020학년도 9월 고3 모의평가에서는 상춘곡과 함께 연시조인 고산구곡가가 연계되어 출제가 됐어요. 이것도 역시 상춘곡 사용설명서 연계기출문제 파일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상춘곡은 방금 보신 그 작품이고요. 나에 보면은 고산구곡가가 제시되어 있죠. 자연에 머물면서 자연의 풍경에 만족하는 모습을 드러낸다는 고산구곡가와 상춘곡이 유사하고요. 이런 걸 활용해서 문제가 출제되었죠. 가와 나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 그리고 보기에 조선 전기의 시조와 가사의 특징을 제시하고 이걸 바탕으로 두 작품을 해석하는 문제, 그리고 장소를 중심으로 각 작품을 해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 출제되었어요. 이런 문제의 변형 문제도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품인 공목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4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대화를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장생과 장자의 대화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고 있죠. 2번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다. 굽은 사람, 위선적인 사람이 조성에 등용되어 판을 치고 있는 현실, 그 현실을 비판하고 있죠. 3번 사물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나무라는 사물을 통해서 인간사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4번 타인의 개인적 체험과 사회적 현상을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장자의 입장에서, 글쓴이의 입장에서 이야기죠. 타인, 바로 장생의 개인적인 체험,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인 현상, 이것을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5번인데
상충되는 의견을 지향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장자는 장생의 의견 중에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 즉 나무의 속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상호 충돌되는 의견을 지향한다라는 내용도 틀렸고요. 그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장생의 견해를 이어받아서 그에 대해 덧붙여서 지금 현상에 대해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5번입니다. 2018학년도 3월 고2 학력평가에서는 공목설이 가사인 고공가와 고공답주인가와 연계되어 출제되었어요. 고공은 머슴을 의미하거든요. 전쟁 후 혼란스러운 조선의 현실을 비판하는 가사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조정의 신하들을 고공, 즉 머슴에 비유해서 훈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사 작품이고요. 이 가사 작품에 답을 하는 형태의 가사가 바로 고공답주인가입니다. 고공가에서는 머슴을 부리는 주인의 입장에서 서술을 했다면 고공답주인가는 그 머슴 중의 대장, 늙은 종이라고 나오거든요. 현실에 비추어 얘기하면 영의정이겠죠. 그 영의정의 입장에서 고공들과 그리고 자기들의 주인에게 무언가를 얘기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렇게 공목설과 이 두 가지 가사가 연계되어서 이렇게 공통점을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고요. 역시나 각 작품의 내용을 묻는 문제는 기본이겠지요. 그리고 발화의 형태를 중심으로 세 작품을 이해하는 문제 출제되었고요. 각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앞부분에 제시된 연계 문제의 변형 문제도 같이 출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목설 연계 문제까지 훑어봤습니다. 갈래복합 8강 강호사시가 상충곡, 공목설 이렇게 세 가지 같이 공부해봤고요. 분석 기출문제 파일을 통해서 내신에 대비하시고 더 심화된 문제를 사용설명서 연계기출문제 파일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완벽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갈래복합 8강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